국회의 입법 속도를 더욱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주도하여 정부를 이끌어주길 기대합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민주당 수석 대변인 강훈식 의원,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에 끝났는데 결국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뒷부분 코너에서 그 판결의 의미 등은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지금 핵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대법원은 정치적 표현은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엄격히 법 책임을 물은다면 그건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두 분 그 재판 과정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세세한 법률적 사항은 네. 이제 또 다른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실 거고 정치인의 입장에서 네. 그 대법원의 그 담당 재판부가 소부가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텐데 네. 저는 합의체에 넘겼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왜 이렇게 할까? 전원 합의체는 대개 뭐 판례의 변경을 가져온다든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일 때 대개 하는 건데 이 사안이면은 그 담당 재판부에서 결론 내려도 될 사안인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그 당시에 제가 느낀 게 이 결론이 보통 일반 이 예상하고는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그 결론이 나왔을 때 이 법원의 정치적 부담이 크다. 그래서 전원재판부, 합의체에 넘긴 거 아닌가 그렇게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네. 결과는 그렇게 된 셈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판결 자체보다는 예. 전원 합의체로 넘긴 것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들리고요.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했던 법원이 이 결론에 대한 네. 정치적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꼈다.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말씀대로 이렇게 무거운 사안이었죠. 네.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때도 1심과 2심의 네. 판결 결과가 달랐기 때문에 이 혼돈스러운 지점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사안의 중요성의 측면에서도 경기도지사의 어떤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니까 그랬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어쨌든 또 그래서 국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졌을 텐데 뭐 어쨌든 이 결과는 이제 대법원의 결과는 저희가 수용하는 것이 옳은 태도고 나가서 이제 뭐 이재명 지사도 그간에 좀 마음고생도 많았을 텐데 네. 본인을 좀 성찰하고 이제 앞으로라도 좀 도정에 좀 집중해서 도민들께 잘 보답하는 길이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도대체 허위사실 공표 뭘 어떻게 했길래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왔나 이 부분을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형 강제 입원 지시 여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 강제 입원을 지시를 했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말 안 한 것 자체가 시청자들한테 그리고 국민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것 자체도 유죄다라는 게 바로 고법의 유죄 판결 이유였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그런 판결문을 냈습니다. 자, 오늘 대법원 판결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이 공연하게 행해지는 모든 경우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한다면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결국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수단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선거를 실현하는 데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원심 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자, 어쨌건 오늘 판결로서 이재명 지사는 한시름을 놓고 도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분명한 건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도 조금 안 좋잖아요. 네, 네. 어떻습니까? 먼저 뭐 민주당이 최근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는 되게 뼈아프게 생각하고 반성하는 마음 자세 갖고 네.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네. 이건 더욱더 뭐 국민들께도 충격입니다만 저희로서도 아주 부끄러운 면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걱정이 그 많았습니다. 부분이 이제 부산시장, 서울시장에 이은 경기도지사까지 만약에 낙마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 연세에 있었던 광역단체장의 그 모습에 대해서 송구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네.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너무 일찍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하긴 하지만 서울, 부산 보궐선거 후보 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뭐 크게 두 가지 단계가 보통 공천과 후보에서 있는 건데요. 네.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진행자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당원 당규에 네. 보궐선거에 책임이 있으면 안 나가기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게 이제 이 계속 부분 논란이 때문에 됐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이제 당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국민들의 선택이 따라서 우리 광역단체장이든 후보가 결정되는 문제니까요.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순리대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내는 거 계속 반대해 오셨잖아요. 저희가 뭐 다른 당에서 후보 내고 말 거를 간섭할 입장은 아닌데 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당헌 당규상에 네.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서 선출직 공직자가 그만둔 네. 경우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을 뒀기 때문에 네. 그 규정을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그 약속 이행이 아니겠는가라고 저희 하는 입장인 것이고 네. 다른 당에 대해서 뭐 후보 내라 말라 이런 간섭할 입장은 아닌데 어쨌든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 규정대로 해야 맞지만 저는 민주당이 후보 낼 것 같아요. 낼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민주당은 선거에서 이기는 걸 지상과제로 생각하고 선거에서 이기고 지고가 모든 걸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확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야당에게 넘어가게 되면은 그 뒤에 있는 바로 다가오는 대선 또 정규지방선거에 큰 부담이 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당 안에서도 벌써 차라리 그 약속을 어기기가 좀 못하면 개정을 해서라도 후보 내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뭐 후보 낼 것 같아요. 당연히 내지 않을까요? 조 의원님이 남의 당에 이야기하는 거 야박하다 하시면서 할 말 다 하셨어요. 맞죠. 사실은 원래는 이게 작동이 제대로 되려면 네. 우리 당도 이런 당원 당규를 가질 때 네. 모든 당들이 같이 가져서 이게 일종의 정치권의 합의로 만들어졌으면 제일 좋았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합의되지 않으니까 네. 이게 상대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뭐 한국당, 미래통합당은 뭐 선거에 이기면 다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는 선거에 이기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의 표로 나타나는 국민의 민심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저 개인적으로는 네. 이번 기회에 이걸 아예 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우리가 넣어서 여야 어느 쪽이든 같이 만드는 게임의 룰로 하는 것들을 같이 해야 제도적으로 좀 안착될 문제지 남의 당에 말씀하시는 것도 야박하지만 네. 또 저희로서 듣고 있는 게 곤욕스럽긴 합니다. 네. 네. 그 이재명 지사가 오늘 지사직 유지하기는 했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어제까지 계속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내년 보궐선거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아요. 뭐 서울시장권도 그렇고 해서 자신 있어 하고 있는데 그런 위원장을 보는 의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그 비대위원장의 자신감의 근거는 우리 당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 취임하고 나서 3년 지나는 동안에 잘못한 게 많았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실망도 하고 화도 나고 네. 분노도 표출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 지난 그 총선도 정권 심판이 될 거라고 봤는데 심판이 안 됐거든요. 네. 안 된 이유는 정부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고 물론 그 임시의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은 잘했다고 평가할 부분도 있지만은 네. 3년 동안의 그 국정 운영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많고 심판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은데 심판이 안 된 거는 네. 우리 당이 잘 못했기 때문에 네. 심판의 지렛대 역할을 할 만한
또 그 심판의 표를 담을 그릇이 못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네. 이제 우리 당이 옛날 당이 아니거든요. 근데 역으로 예. 이제 미래통합당의 뭐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예. 역으로 그게 미래통합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예. 상대 당에서 자꾸 문제가 생겨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그 3년 내내 처음에 뭐 반짝 인기가 있었지만 그대로 누적돼 왔다? 잘못이 누적이 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게 역전이 안 된 거는 우리 당이 이제 답보 상태, 정체 상태, 변화도 없고 새로워진 것도 없고 네. 국민들의 실망만 계속 안겼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 당이 조금씩 바뀌고 새로워지고 또 달라지고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야당복 때문에 여당이 버티는 일은 이제 그렇지 끝이다. 않다. 예. 정말 자신감이 있어 네. 보이시는 말인데 당내에서는 좀 위기감 못 느끼세요? 위기감이 있죠. 그건 뭐 저렇게 자신감 있는 야당을 봐도 위기감도 있고요. 네. 또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저희한테 엄중히 꾸짖는 목소리가 들리기 네. 때문에 저희가 위기감이 있습니다. 어느 정당이든 저런 혁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는 건 네. 미래통합당도 다행이고요. 저희도 거기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국민들이 좀 행복한 선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요 얘기는 여기서 조금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드디어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다 다녀오신 거죠? 네. 지금 대통령 연설이 있었는데 직접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들었습니까? 죄송하지만 실망스러웠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어떤 점이 그런가요? 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대통령의 개원 연설 중에서는 제일 부실했던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말하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코로나에 있어서 코로나를 끝나고 그다음에 재탕 삼탕. 그러니까 그 오늘 말씀하신 것들이 대체로 그동안에 수석 보좌관 회의 때 말씀하셨던 거, 국무회의 때 말씀하셨던 거, 네. 며칠 전에 한국판 뉴딜 발표하시면서 이야기하신 거, 그걸 장황하게 그대로 다시 반복하신 거거든요. 그 한국판 뉴딜 발표를 생중계로 보셨던 국민들은 오늘 아마 약간 뭐 저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근데 대통령 거예요.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도와줘야 되니까 예. 당연히 국회 와서 그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이 우리 당에서 조영 원내대표께서 대통령 그 연설 전에 네. 10가지 질문서를 보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좀 답변해 달라. 그 대통령 그 개원 연설 때 네. 10개 중에 하나도 답변 안 했는데 언급 안 했는데 하나 언급한 게 제일 1번 협치 부분인데 네. 조영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여쭤본 거는 대통령께서 여당에게 지시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야당하고 협치하라고. 네. 지시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이걸 여쭤본 거고 그래서 오늘 개원 연설하면서 여당을 향해서 소수 야당하고 손잡고 협력해서 국회를 끌어가십시오라고 말해줄 걸 기대했는데 협치 부분을 언급하실 때마다 야당만 쳐다보고 야당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신 거죠. 여당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야 된다. 여당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당이 지금 다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우리가 다 가지고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야당이 도와주려 해도 도와줄 공간을 없애버렸는데 네.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야당은 도와줄 공간도 없는데 야당 보고 도와달라고. 좀 저희가 제가 의심스러운 게 저러다가 잘못되면 야당한테 덮어 씌우려고 저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닌가. 부정적이세요, 굉장히.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야박하셔가지고 네. 그 새로운 협치 시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네. 그 대통령 연설문에 보면, 네. 그러니까 과거의 협치가 잘 실패되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고 이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협치 시대를 열자라고 이야기한 것에 아마 야당의 요구도 저는 일부 들어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이 좋은 점을 자꾸 키워야지. 그리고 오늘 저 새로운 협치라는 건 저는 뭐냐면 타협하지 못하는 정치 때문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를 머리를 맞대는 것이 조금 더 지혜로운 자세라고 보고요.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현 상황이 국난의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의 인식은 새로운 게 계속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난의 상황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대하고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 분야에서 방역 분야에서 이런 과정들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전 더 오히려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네. 물론 더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면 더 좋겠습니다만 말씀대로 이미 우리가 다시 정말 새로운 세대로 소위 말하면 언택트 시대를 새롭게 열기 위한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크게 전환하면서 경제 전체를 전환하는 노력까지 담았기 때문에 좀 절박한 호소다 이렇게 보고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말한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특히 강조를 했는데요. 내용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 계약입니다.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습니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망을 두텁게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까지 들고 왔는데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 그리고 경제 위기, 지금 IMF 이후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야당에서 좀 통 크게 한번 도와줘야 되는 게 사실 맞는 방향 아닐까요? 도와드리고 싶죠. 우리도 국민이고 네. 뭐 나라 잘못된 피해도 우리에게고 우리 지지자들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 지지자들이 이번에 찍어준 투표자만 해도 41% 이상인데 네. 나라가 위기가 오면은 우리 지지자들만 비켜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도와드리고 싶고 잘 되게 해드리고 싶은데, 잘 되게 도와드릴 수 있는 공간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싹 그냥 배제해 버렸잖아요. 여당이 독식하면서 독주하면서 여당 뜻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놨고,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합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책임지고 해보겠다. 우리가 모든 걸 권한을 쥐고 해보겠다. 그러지 안 되면 선거 때 우리가 심판받겠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걸 독주 체제로 만들어 놓고 가고 있으면서, 야당이 반대해도 야당이 견제해도 아무것도 그 소용이 없고 여당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 놓고 도와달라고 하면 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게 그거 안 이해가 안 도와주실 되는 것 거예요. 같아요. 아니 이제 네. 아니 그러니까 야당의 목소리 있는 부의장이라도 뽑으시면 됩니다. 네. 저 그런 이야기 딴 거 하지 마시고요. 가져가라고 하시고 부의장도 안 뽑으셨잖아요. 그거 왜 안 뽑습니까? 41%를 책임지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셔야죠. 제가 볼 때는 41%나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49%가 되지 못했는지, 49%의 목소리에 어떻게 기울일 건지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야당 목소리 부의장도 오늘 뭐 안 뽑아갖고 결국은 그 부의장 없이 또 오늘 개원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저는 물론 좀 더 협조적으로 야당이 나서라라는 말씀에, 의원님 말씀엔 동의하고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마치 공간을 안 열어주고 사실 11대 7로 하자라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 가져갈 테면 가져가봐라 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네. 이 문제는 그렇게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저희는 그런 논의를 모아오시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그렇게 공간을 안 연다 하지 마시고요. 서로 간에 할 일들을 해나가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시 또 이 자리에서 계속 반복됐던 또 원론적인 얘기 또 돌아가야 돼서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부동산 후속 입법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좀 협조를 해달라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이 내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이제 국회에서 도와줘야 될 게 있잖아요.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관련해서 통과시키는데 참석을 안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자체적으로라도 지금 통과시킬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면 저희가 안 안 돼요? 되고요. 저희 최대한 야당하고 협조해서 해야죠. 그리고 상의 드리고, 또 이제는 개원이 됐으니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지 않을 때와 상황이 다르게 야당의 날카로운 정책적인 대안들도 저희가 볼 거라고 봅니다. 네. 국민들도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 정책적 대안들 그리고 명징한 방향들도 아마 토론되길 바라고요. 그런 것을 담은 것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국회가 저렇게 행정부가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또 국회 안에서의 토론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되는 것이 순리다 생각합니다. 네, 그 정부가 지금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그렇죠. 그때마다 우리는 그 방향이 잘못됐다.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세금 접근하는 정책 안 방식 된다, 자체가 수요 정책 안 된다. 세금과 규제 정책 네. 그걸로 가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우리 얘기는 하나도 한 번도 안 듣고 자기들 뜻대로 22번째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또 그걸 가지고 입법을 하면은
또 우리가 반대하던 찬성하던 관계없이 통과시킬 겁니다. 네. 통과돼 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부동산 시세가 안정이 되고 서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간다면은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고 설령 네. 우리를 제끼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좋으면 우리는 박수 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그 방향 그대로 안 되는 정책, 규제 정책, 세금 정책 가지고 밀어붙이고 그 결과로 좀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 안 못 벌게 해주겠다. 저 이야기 벌써 기가 따갑도록 드는데 22번째 대책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도 제 주변에서는 수억씩, 수십억씩 그냥 한 번에 버는 사람들 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그걸 못 잡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잘못된 정책이 노무현 때부터 실패한 그 정책을 반복해서 하면서 오히려 더 그런 걸 키우고 있다는 그것이 더 참담한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좀 전에 올해 아마 처음 신년회견 때인가 그때는 방향을 바로 말씀하셨어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세는 올리더라도 양도세하고 취득세는 낮춰야 된다고 말씀하셔놓고 지금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바꿔버렸잖아요. 보유세도 다 올리잖아요. 다 올렸다 이거예요. 다 올리잖아요.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는 그 세법 개정안이 네. 다 그 취득세, 양도세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덜레리 써주면 분명히 또 이 정책 실패하는데 야당까지 그럼 같이 덤터기 쓰게 되죠. 지금 그러면 이제 오늘 또 공수처법 관련해서도 좀 협조 요청했는데 빨리 좀 해달라. 예. 이것도 그럼 똑같은 이유로 또 협조 안 되는 건가요? 그건 공수처가 지금 여당이 작년 말에 통과시킨 강행처리에서 통과시킨 공수처가 잘 됐다는 게 전제 아닙니까? 네. 그 공수처가 출범하면 그 대통령과 그 주변 그 권력 비리에 대해서도 눈치 안 보고 수사를 끄라고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 도와주죠. 네. 그런데 그 법이 아닌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계속해서 다 쉽지 다 않아 안 보이는데 되죠. 네, 다 안 그럼에도 됩니다. 불구하고 계속 협조를 요청한다라는 말만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좀 묘안이 있긴 있는 건가요? 아니 저런 말씀은 저는 토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저도 뭐 부동산 국토일을 4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론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기회로 좀 미뤄두고요. 네. 저런 이야기들 들어와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당이든 그게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정책이 돼야지 국회의 순기능이 작동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런 말씀도 충분히 토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긴 합니다. 정부의 입장이니까요. 그렇지만 이것을 토론하지 않고 하는 것도 또 국회 스스로가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니까요.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시중에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고 사상 초유의 금리가 밑에 낮은 상황에서 부동산이 투기로 가는 것 그리고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투기로 재미 보는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은 또 엄단의 의지를 밝히는 것이 순리인 것이고요.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 주셔야지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오늘 연설에서도 대통령이 미래통합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급 대책도 이번에 좀 담아보려고 한다라는 취지도 밝혔으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좀 만들어내는 노력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이제 후속 대책도 공급 관련해서 또 내놓는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근데 지켜봐야 될 현장에서 것 오늘 같아요. 그 말씀 들으면서 대답했어요.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했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과잉이고 초저금리로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부동산으로 간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돈이 왜 갈 데가 없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내 경제나 뭐 국제 경제가 위축된 건 사실이지만은 기업들은 지금도 사업하고 싶은 의욕이 넘칩니다. 새로운 아이템이 많아요. 근데 그걸 규제로 다 묶어 가지고 못하게 하면서 그것만 열어두면 그쪽으로 돈이 갑니다. 갈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는데 그걸 꽉 막아놓고 각종 규제로 막아놓고서는 돈이 이쪽으로밖에 안 간다. 규제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비대면 그 산업이 그거 아닙니까? 뭐 MB 정부 때부터 원격 진료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그런 그 사업들이 아이템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그때 야당 때 다 발목 잡아서 다 반대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입장이 바뀌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네. 대통령은 말씀하시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야당이 반대해서가 아니라 민주당 안에 그 부분에서 탈레반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이거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 의원님이 먼저 집권해봤던 정당으로서 그런 경험이 많으시면 오히려 더 성숙되게 이 토론에 임해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거부터 어느 정부에도 규제 개혁을 한다고 하고 규제 개혁이 안 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와서 한다고 하니까 니네 옛날에 반대했던 거 이제 와서 한다니까 동의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라도 같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같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의하는데 민주당 내에 탈레반들이 때문에 막는 거예요. 제 말씀도 마저 들어주십시오. 그래야지만 말씀대로 강한 의견을 가지신 분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걸 탈레반이다. 우리 같은 당의 식구들인데요. 저희들 입장에선 그러면 정치가 나아질 수 있는 역할이었고 또 다음 정부가 누가 됐든 간에 또 규제 개혁해야 된다라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대로 이전 정부에 그래서 그런 게 서럽고 힘들었으면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그건 적극 개원도 도와드립니다. 가장 늦게 했던 지점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48일 만에 개원된 이 와중에라도 이제 그러면 규제가 같이 하자라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제개혁은 저희 전폭적으로 생각한 네, 얘기입니다. 네. 예. 이 양 당이 이렇게 사실 자주 모여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화가 잘 안 이루어져요. 이제 보통 대화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토론하는 정도 이 정도만 하고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지는데 여야정 협의체를 아예 상설로 만들어서 한번 거기서 얘기해 보자 이런 또 언급도 하셨어요. 그게 늘 이제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이유가 하고 나서 뒤통수 맞거나 아니면은 말만 하고 우리 의견이 전혀 안 받아들여지거나 참석해봤자 우리 의견을 제대로 안 듣는다. 예, 그 모양만 갖추고 같이 협력하는 것 같은 소통하는 것 같은 모양만 갖추고 그럴 진정성도 안 가지고 있고 오히려 우리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입장이 안 받아들여지면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여야 그 원내 지도부 그 청와대 하셨을 네. 때도 우리 그 조영 대표는 굉장히 기대를 갖고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근데 나오자마자 며칠 뒤에 청와대에서 빨리 원구성 며칠까지 해라. 빨리 저 추경 예산 며칠까지 통과시켜라. 그다음 빨리 뭐 그 저 공수처 며칠까지 해라. 이렇게 청와대에서 밀어붙이니까 여당도 우리 야당하고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좀 협의하고 하려고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드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뒤통수 맞은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좀 설득을 해주셔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아니 그 저보다 선배이셔서 네. 좀 더 이렇게 저도 초선 때는 되게 막 제 입장을 주로 이야기했는데 저는 저보다 훨씬 선배님인데 그 당의 입장만 말씀하셔서 되게 야박하게 들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룸을 주셔서 이 대화에서도 저는 많은 협상과 토론이 좀 생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네. 뒤통수를 쳤다거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 불러서 그럴 정도의 수준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도 우리 조 의원님께서도 믿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로 하는 실천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함께하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일일이 협상의 대상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연설에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20회 국회 동안 총 10번의 야당과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전 어느 정부에 때보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왜 없었을까요? 단지 그거는 다 우리 탓일까요? 오늘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어느 쪽에 탓도 할 것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협치를 시도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많은 옛날 이야기 가지고 서로 19대 때 이랬다, 18대 때 이랬다 이런 이야기 해서 자꾸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지 말고 지금 새로운 시도 한 가지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된 것만으로도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라도 돌아가서 저 선배님이나 저나 가서 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좀 답이 되는 그런 것들을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원래 조혜진 의원이 워낙에 점잖으신 분이고 용어도 굉장히 가려하신데 오늘 뭐 탈레반이다, 뒤통수 쳤다, 뭐 좀 센 말을 많이 뒤통수는 하시는데 제가 말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원내 지도부가 그렇게 네. 느낀다는. 네, 어쨌든 예. 조금 흥분하신 것 같은데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통합당이 국민의당과 정책 연대를 한다. 서로 색깔이 같은 당은 아닌데 어디에 방점을 둬서 하겠다는 겁니까? 그 중도하고 보수니까 서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서로가 소수 야당 물론 이제 의석차가 나지만 어쨌든 소수 야당 힘없는 소수 야당이라는 점은 똑같고 네. 그래서 사실은 총선 직후부터 국민의당 쪽에서 총선 평가를 같이 하자라든가 또는 뭐 서로 뜻이 맞으면 정책 연대할 수 있다라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고 네. 흘러나온 이야기 보면은 1차적으로 맨 먼저 이제 1호 정책 연대 어젠다로 좀 거론되고 있는 게 금융 비리 척결하는데 서로 힘을 모으자. 네. 그 구체적인 조치로는 지금 뭐 라임이라든가 옵티머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데 그거를 전담해서 수사해야 될 그 서울 남부지검의 정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이번 얼마 전에 이걸 폐지됐거든요. 해체됐거든요. 그거 다시 살리는데 힘을 모으자. 여기부터 그거의 첫 번째 화두로 거론된다고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중도층을 끌어들이던 사실은 뭐 정의당과도 옛날에 좀 연대할 움직임도 있었는데 민주당 자체 말고 좀 주변에 있는 정당 세력들을 끌어들일 그런 아닙니다. 저희는 생각은 없습니까? 예, 저희는 지금 내부적인 쇄신을 더 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드렸던 일련의 국민에게 드렸던 실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극복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되고 보고요. 동시에 집권당으로서 국민들이 조금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조금이라도 살기 좋게 만드는 방법이 저희의 실천 과제지 정치적인 연대나 외연의 확장의 문제가 지금 이 사태를 푸는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 그리고 조혜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